네, 문 대표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메디라마의 문알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임상 시험 또는 임상 개발 이런 게 굉장한 화두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많은 경우에 그 의미를 좀 피상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 어떻게 하면 좀 쉬우면서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임상에서 성공할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제 관심 있어서 듣거나 또는 오신 분들이 기업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사람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하는 분들이 약을 개발할 때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발명에서부터 차차차차 올라와서 임상까지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발명이나 전임상 단계에서도 내가 좋은 표적을 발견했어요. 그 표적을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효물질, 선도물질을 다 하고 전임상에서 유효성과 또는 안전성이 보증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그 결과가 좋았어요. 물론 이것들이 다 성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이 실제로 어떻게 돼야만 성공인 건가 하는 거는 결국은 법제처가 도장을 꽝 찍어서 이제부터 환자한테 써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인허가, 즉 승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진료 현장으로 가야만 진짜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굉장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이 미국에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상업적인 성공을 못해서 진짜 성공을 못한 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인허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약을 그럼 인허가를 해줄 것인가? 물론 약이기 때문에 과거에 쓰이던 약보다는 더 효과가 좋다.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효과는 비슷한데 안전성이 훨씬 더 좋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유효성과 안전성은 비슷비슷한데 쓰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또는 가격이 아주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멀티내셔널 컴퍼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registerable filing, 말하자면 법제기관에 등록을 해서 등록이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자료를 생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최근 한 10년간은 reimbursable filing, 다시 말해서 많은 나라가 약제가 등록이 돼도 보험이 안 되면 오로한 아니라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reimbursement, 즉 보험 등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이것도 사실은 임상 개발에서 녹여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임상 개발이 된 다음에 도장을 꽝 받았어요. 그럼 인허가가 되면 한 약이 인허가가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약이 이제까지 있었던 표준 치료제에 하나의 추가적인 또는 완전히 새로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약제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 어제까지는 환자들이 약을 쓰려면 임상시험 안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진료 현장에서 약을 실제로 처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기업에서 오셨기 때문에 기업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그것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약제를 개발해서 도장을 꽝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전까지 많은 자료를 생성을 해서 전임상
또는 1상 끝난 다음에 2상 끝난 다음에 라이선스 D를 해서 다른 데 팔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인허가를 받는 것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1상이 끝난 단계에서 거래 금액, 2상 끝난 다음에 3상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 1상 단계에 있을 때, 2상 단계에 있을 때, 3상 단계에 있을 때 하고 레지스트레이션이 되기 위해서 이제 3상까지의 모든 그 증거가 생겼을 때 이 가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건 이제 에버리지 가격이기 때문에 아웃스탠딩한 건 이거보다 훨씬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기 계약 금액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NDA에 제출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계약금 비율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 금액 자체도 높아지겠죠. 아까 1상, 2상, 3상 어떤 단계가 가장 팔면 좋은 단계인가? 우리는 그때그때 다르다. 또 회사의 실정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각 단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가 하는 거는 첫째로는 물론 개발사로서는 돈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임상 개발의 성공의 확률이에요. 논 클리니컬에서 클리니컬의 일상에 딱 들어갔을 때 NDA까지 성공하는 확률은 항암제인 경우에는 5%, 항암제까지 포함해서 다른 전체는 10%거든요. 약이 100개가 들어오면 5개만 성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임상 끝나고 일상 들어갈 때 물질을 사가는 사람은 95%의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낮겠죠. 그런데 심지어 등재가 된 다음에 사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돈을 내고 사가고 때로는 회사를 홀라당 다 사가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떤 회사가 도대체 전임상에서 임상에서의 그 많은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도 약을 사갈까? 저는 그런 회사들은 단순히 뭐 이렇게 말재주가 좋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임상까지의 데이터 패키지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전임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있는 그 데이터를 만들까? 그러면 이제 CMC는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CTD라 그래서 임상 개발할 때 법제 기관에 내는 거에 서류의 3컴포넌트가 하나는 CMC,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임상 자료, 세 번째는 임상 개발 계획이잖아요. 그럼 임상 개발은 계획이니까 이제 뭐 그 계획을 잘 세운다 하고 비임상까지 데이터가 좋아야 되는데 물론 안전성 데이터가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유효성 데이터가 좋은 거죠. 그러면 비임상 유효성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팔 수가 있지?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약제가 나중에 임상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임상인데도 불구하고 임상 적응증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적응증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임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데이터에 무엇을 포함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생성할 때 우리 약은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컨트롤보다 훨씬 잘 들어요. 우리 약은 용량을 올리면 점점 잘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약제와 비교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좋을 수 있는데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 지금 쓰는 약보다 좋거나 지금 쓰는 약하고 같이 쓰면 더 좋거나 하는 것이 비임상에서 적어도 있어야 임상으로 갈 수 있는 클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생성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이 약이 어디에 가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에요. 진료 현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할 때 최고의 물질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암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에서 허가받은 약제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미국에서 신물질로 허가받은 항암제는 19개. 그 다음에 이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적응증을 확장을 한 것이 40개. 그래서 59개의 새로운 승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59개의 승인이
내가 지금 항암제 개발하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1년이 52주잖아요. 59 나누기 52를 하면 1주에 1개 내지 2개의 신약 내지는 신적응증이 생기는 겁니다. And so what?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뭐지? 그러면은 어제 세운 나의 전략과 오늘 내가 세워야 되는 전략이 달라요. 왜 다르냐? 많은 분들이 의학적 미충족 요구, unmet medical needs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의 의학적 미충족 요구하고 오늘의 미충족 요구는 어떤 질환에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 오늘 어떤 약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까지는 의학적 미충족 요구였는데 오늘은 그 요구 레벨이 떨어져요. 그런데 반면에 이 약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나중에 재발했을 때 써야 되는 치료제는 새로운 미충족 요구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런 신약 개발이 되고 있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치료제, 오늘 새로 승인받으냐, 내일 모레 급히 계속 승인받을 약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만 저희가 좋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 그게 진짜로 환자들과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이 늘상 똑같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야 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심지어는 비임상 시험까지 잘 계획을 해야 나중에 좋은 약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상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사실 임상 시험이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아요. 임상 시험이라는 말은 임상 개발 전체에서 한 개의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는 임상 개발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임상 개발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법제기관은 표준 치료보다 더 좋다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말하자면 3상의 확증적 요구,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FDA는 항암제는 너무너무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약 좀 빨리 시장에 가져와라. 그래서 expedited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신중하게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시면 어떤 약자가 브레이크스루 데지그네이션을 받았다, 패스트 트랙 데지그네이션 받았다, 어떤 약자가 프라이어리티 리뷰를 해주기를 그란티했다 이런 걸 보실 텐데, 이 모든 것들이 10개월 동안 심사해야 될 것을 60일 내지 80일에 심사해 줄 수 있는 좋은 트랙이고, 그 단순히 그 심사 기간 짧아지는 게 아니라 3상을 해서 승인받을 때 걸려야 되는 3년 내지 5년의 시간을 이상만 갖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전적으로 의학적 미충족 요구가 어떤지, 그 다음에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물질의 데이터가 얼마나 좋은지에 딸렸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신약 개발의 마지막 단인 임상 개발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상 개발 트렌드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항암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광범위한 적응증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적응증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어떤 것을 진입 적응증으로 해야 될지, 어떤 애들을 후속 적응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과거에 한 약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임상에 처음 개발할 때부터 임상 3상을 할 때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헐셉틴 같은 약이 나오면서 빨리 승인이 되면서 7년. 키트루다가 거의 레코드 브레이킹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환자가 들어와서부터 승인받을 때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자들이 빨리 약을 쓸 수 있어서 중요하지만 기업적 입장에서 보면은 남아있는 패턴트 익스파이어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빨리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 새로운 약이 나오니까 오늘 빨리 승인받지 않으면 내일 모레는 승인받기가 어렵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도 그 약이 덜 쓰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개발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 하면, 이제 아까
그 expedited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신속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임상 디자인이 일반적인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이 아니라 어댑티브 디자인, 즉 적응적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적용적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디자인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회사에 기업 그 설명을, 그러니까 기평은 아니고 기업 설명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대규모의 일상 임상시험을 열었냐고. 그 환자 수가 300명이 넘는 임상시험인데, 제가 그 기업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는, 만약에 일상에서 도수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익스펜션 코호트를 넣는다고 하면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5개나 6개가 하면 기회 요인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회사가 얼마나 돈이 있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딸렸기 때문에 그건 기업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저는 가능하다면 굉장히 많은 그 가능성을 한꺼번에 타진하는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퍼레이셔널한 면에서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코비드 19이 생기면서 굉장한 변화가 뭐냐면 줌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비대면 미팅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면에서 디센트럴라이즈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뭐 약은 근처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를 가까운 병원에서 하고 임상시험하는 기관에 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모니터링도 직접 그 CRA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리모트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임상에서 문제가 되는 루게릭 같은 환자들의 약은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 가는 게 커다란 고통이에요. 자기 몸 움직이지 못하고 누가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도 디센트럴라이즈드, 그래서 분산형 임상시험을 하는 게 큰 이제 트렌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다 임상시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하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리스크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임상 개발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상 개발 트렌드가 자꾸 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뭐 이제 앞에 나온 것들을 저희의 전략에 녹여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저희 임상 개발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짠 거를 그대로 놔두고 계속 가지 말고 즉각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든지 대응을 신속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치료가 계속 속속 도착하니까 걔네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사실 역량이 있는 인력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지금 1,000몇백 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는 인력 부족이에요. 전문 인력 부족이죠. 그래서 임상 인력도 부족하고 전임상 인력도 부족하고 CMC에서 국가적으로 이런 인력 양성이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다양한 임상시험 디자인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받쳐주기 위한 시스템, 통계학자도 많아야 되고 통계 시스템도 더 개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임상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마음속에 그 마인드셋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임상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임상 개발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전히 임상 시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착오 없이, 차질 없이 시간에 맞춰서 또는 시간보다 빨리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조차도 가끔 가다가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바뀌면 빨리 프로토콜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요법에 대한 능동적인 지속적인 감시를 하면서 적응증에 대한 전략도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승인 전략에 대해서 신속 프로그램으로 갈 건가 아니면 3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전에 1, 2상을 준비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어떻게 짤 건가. 많은 분들이 1상은 1년 안에 끝나겠다 그렇게 했는데 3년씩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략이나 디자인이나 또는 환경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냐. 근데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잘하는 거를 잘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문서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임상시험의 개발 계획서라든지 임상시험의 그 실제 운영 계획 이런 거를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하나는 품질, 또 하나는 스피드입니다. 근데 이 품질과 스피드가 그냥 루틴으로 해서 다 지켜지진 않아요. 엄청난 부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잘 해야 되겠죠. 처음에 세워야 될 것이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다시 다져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전략과 과정이 있나.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비임상에서 라이선스 아웃할 건데 이 전략과 과정이 필요할까?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뒷단에 대한 계획이 없이 앞단을 했을 때는 반드시 갭이 굉장히 많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개발 시점부터 인허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장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중국 마켓 사이즈가 미국 마켓 사이즈보다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2위인데 굉장한 속도로 빨라졌잖아요. 제가 중국에 2년 정도 주재를 했었는데 거의 많은 회사들이 US나 EU 전략은 있지만 중국 전략은 안 세우는 경우가 많고, 물론 글로벌 회사로 가면 당연히 중국이 포함이 되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중국 회사에 아주 커다란 사이즈의 라이선스 아웃을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시장 영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증을 택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적응증과 후속 적응증을 어떻게 순서를 정할 건가, 이런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엑스페디티 프로그램으로 갈 건가 레귤러 프로그램으로 갈 건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을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FDA는 그 약이 궁극적으로는 NDA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식약처라든지 FDA라든지 EMA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할림 메디라마 대표님께서 글로벌 임상 트렌드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상 개발이라는 표현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단어를 계속 정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고요.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이제 그 세션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어떤 기술은 정말 잘 만들면 홀라당 기업을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임상 단계별로 회사들이 가치 부여를 많이 받으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임상 디자인을 주로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초기에 이제 임상 디자인을 하면서 모노로, 그러니까 단일 이제 치료로 시작을 하다가 콤보로 전향을 하거나, 콤보로 처음부터 설계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단일 치료로 가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즉 의사가 이거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이 약물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는 게 많으시죠? 제가 뭐 어떤 약물 개발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소로하게 아주 전반적인 거를 다 생각해서 기획하지 않고, 전임상이 끝났으니까 일상을 가야지, 그 다음에 일상 디자인은 올카머의 환자를 넣고 해가지고 단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1 한 다음에 2 한 다음에 3을 가는 거는 그냥 그 순서인데, 3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겨냥해서 1을 기획을 해야 돼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고 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체 그림을 아주 일부만 보고 계획을 생겼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상 단계마다 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시리즈 A를 받은 이후에 대개는 임상 1상을 들어가려고 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그때 되게 좀 실수하는 포인트들을 보면 CRO 업체를 잘못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걸 몰라서 디자인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보면 CRO 업체도 제대로 태핑이 안 돼서 이걸 임상을 못한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거든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CRO는 태생적으로 임상시험을 기획해주기 위해서 생긴 기관들이 아니에요. 외국의 CRO들이 처음 생겼을 때는 GSK나 뭐 파이자 같은 큰 회사가 내부에서 계획을 다 세우고 프로토콜도 다 만든 다음에 이거 운영해 주세요 해서 브레인이 아니고 팔과 다리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수행하는 기관이거든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임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풀이 거의 없기 때문에 CRO로 가면 다 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일단은 다 계획이 있는 거를 끝단에서 수행을 해주거나 조금 더 하면 요새는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여전히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전략가가 있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임상 CRO를 잘 못 만났다라기보다는 임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임상 개발 계획이라는 거를 짜고 이 계획에 의해서 CRO에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지금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거가 캠페인도 돼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좀 조금 연장선상에서 박민식 스틱벤처스 부대표님, 그 실제 투자하시고 이제 임상 개발에 들어간 기업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때 이제 전문가도 같이 매칭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마다 어떤 포인트에서 좀 조언을 해주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 모 상장사들조차도 대규모의 임상을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실수로 실패했다고 하는 대학원 실험실에서도 있기 힘든 일들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 내부 역량 부족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실험실에서 예전에 실험을 했지만 임상을 직접 진행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들이 주로 그 시행착오를 겪는 이벤트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CRO에 그냥 가면 거기는 여기가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모르고 컨설팅을 맡기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컨설팅만 받게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은 그래서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보고 역량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을 뽑으시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는 데랑 좀 디스커션을 하게 하거나 해서 좀 그런 그 지식하고 경험을 좀 공유하도록 하는 거를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감염병 시대가 돼서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또 이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 임상 개발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해외에서 임상을 하기에도 조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좀 전향적인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 대표님께서는?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 앞에 이제 백신 개발부터 포함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장벽이 없이 여러 나라에서 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미국에 가서 개발을 하고 유럽에 가서 개발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항암제를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 IND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IND를 한 다음에 두 곳에서 해라. 그러면 환자는 미국에서 한 25%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 75%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자들 역량이 굉장히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 법제적인 전략하고, 그러니까 승인 전략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환경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베스트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야만 성공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임상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나 또는 어려움 같은 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위충족 수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다.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뀐다. 그래서 좀 바이오 기업에 계신 분들 보면은 정말 논문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막 페이스북 피드 같은데 정말 잘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기업 관계자가 사실상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략 자체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의학적 미충적 요구라고 하는 거는 임상을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잘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임상 개발 전문 인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치로 많은 분들이 또 의사 선생님들,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찾아가는데, 이제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가면은 꼭 취해야 될 포인트가 있고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취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의사로서, 연구자로서 많은 경험이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는 어떻게 어프로치, 그러니까 어떤 약은 어떤 환자한테 좋을 것 같고 이런 인사이트는 되게 좋은데, 반면에 그분들이 실제로 약을 개발해 본 분들이 아니라서 스폰서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폰서 입장에서의 견해는 임상 개발을 해본 개발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주변에 있는 리소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거를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면 대표님께 전화하면 되나요? 받아주시나요? 모르는 전화번호를 잘 안 받아서 문제지만 하여튼 열심히 받겠습니다. 네, 스틱벤처스는 일단 전화하면 받는다. 네, 문 대표님은 안 받긴 하지만 문자나 네. 이메일을 아니, 남기면 제가 안 네. 받는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전화번호는 요새는 좀 꺼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너무 동의하고요. 네, 엄청 바쁘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네, 그래서 비서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임상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 그리고 자금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근데 그게 벤처 캐피탈의 손을 이미 떠난 것 같다. 그러면 대중에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중에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IPO라는 하나의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의 혁신성장지원부 윤성원 과장님께서 코스닥 코넥스 상장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는